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음 환경은 상당히 시끄러워서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최근에 제 트위터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스토리 프로토콜에 관해서 글을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적은 거는 그 스토리 프로토콜의 대표 중에 한 명인 이승윤 대표님이 이 다른 프로토콜들 뭐 베라체인 특히나 베라체인의 스모키를 태그를 하면서 너네는 뭐 별로 실생활에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 그런 거를 뭐 하고 있지 않냐 뭐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광역 도발이죠. 광역 도발을 시전을 하시길래 제가 그럼 뭐 이거 뭔데? 스토리 프로토콜 이거 도대체 뭔데? 하면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 프로토콜의 닥스도 읽고 포퓰러스 리서치도 보고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그 소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 제 그 글에 있는 내용이죠. 제 글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IP나 이런 상표권 같은 거에 대한 분쟁을 누가 이거를 해결을 해줄 거냐, 어떻게 해결하냐, 이 파고 들어가면은 끝이 없는 이 문제를 과연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 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모자가 있어, 이 모자. 이 모자에 있는 이 로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물론 이 모자를 만든 사람은 내가 했어라고 하겠지만은 이전에 막 중세 시대 때 이거가 무슨 뭐 룬 상형 문자 이런 거일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집트 시대에 만들던 어떤 뭐 벽화에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그 이전으로 가면 갑자기 외계인 문명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갑자기 막 별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가 창작한 게 과연 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쟁을 과연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나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100%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조금 그 입장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저는 상표권이 있단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져야겠죠. 이제 내 비디오를 누가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지랄 하면은 당연히 나도 화가 나겠지. 근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어떤 지식 재산권이 누구한테 소유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존나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슨 자오라고 하는 그분이 제 글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해줬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고 뭐 그 되게 길어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튼 제가 조금 아리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스토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케이,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뭐 틀렸다고 뭐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 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냥 오케이 알겠다. 그냥 너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까지 그냥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뭐 이게 실패한다 만다 뭐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고, 그냥 제가 이제 제 글에서 적었을 때 조금 제가 섣불렀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시도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말했다시피 어떠한 지식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냐에 대한 문제는 그냥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냥 답도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남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이슨 자오의 글을 읽고 나니까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구상을 하고, 또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분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식재산권 등록과 배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한 것은 조금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밀고 있는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돌아가 보자면은, 그러한 이제 말을 한 이유가 자기네 브랜드를 모나드나 베라 같은 새로 나오는 L1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는데, 뭐 베라나 모나드가 어떤 막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크립토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크립토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태클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죠. 왜? 맨날 솔직히 똑같아 보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다 펌프 앤 덤프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약간 그 점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네 메시지로 미시는 것 같아요. 펀딩 규모 자체가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펀딩 규모가 너무 큰 것 같다는, 그리고 너무 잦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크립토에 있다 보면은. 근데 사실 99%와 1%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생태계를 놓고 보면은 큰 비율로 그러한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은 일어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과연 크립토의 고질적인 문제인가, 크립토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간의 욕심이 토큰을 만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말도 안 되는 막 개 병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그냥 뭐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소득 수준도 높고 더 초연결돼 있는 사회이고, 거기다가 이 사회를 이어주는 이 사회의 모든 관심을 금융화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 거기서 사람들이 잃는 돈, 그 수많은 희노애락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이제 펼쳐지는 그런 진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지 크립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크립토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에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뭐 몇 개 프로젝트는 뭐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에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자기네들이 고안한 어떤 방법을 세상에 코드를 다 그냥 까발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식 재산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픈 소스 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런 토큰을 팔아먹는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오픈 소스 개발에 조금 기여를 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이 규모가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규모에 관해서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붙여 본다면은 저는 이 열린 금융 인프라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보수로 이런 토큰을 찍어내고 파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증권성 시비 털리지. 야 그럼 너네 그거 다 증권 아니야? 그거 우리한테 이제 빌더들한테 기대감, 그러니까 빌더들이 어떠한 것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토큰을 사는 거니까 그 토큰의 가격은 누군가한테 의존이 되는 어떤 수직적 관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작년에 리플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다시피 토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아직 판단하긴 섣부르고, 토큰을 판매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죠. 증권성을 따지려면은. 뭐 여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좀 트위터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냥 그거에 관련돼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뭐 이제 두고 봐야죠. 얼마나 뭐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많은 플랫폼들과 또 뭐 많은 유통사와 뭐 그런 것들하고 손을 잡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뭐 실패 성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조금 뭐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제 생각에는 그들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여전히 그래도 저는 우려는 되죠. 그 제이슨 자오라는 친구가 나한테 그런 분쟁의 어떤 형태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서도 사실상 어떠한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이래로 계속 던져졌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은 여전히 있죠. 만약에 스토리 프로토콜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리고 진짜로 만약 구라안치고 막 스포티파이, 유튜브, 뭐 네이버 웹툰 이런 데서 모두 다 그 스토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어떤 뭐 지식재산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분쟁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쟁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도 몇백, 몇천 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케일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 스케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하겠지. 그거 AI가 해줄 겁니다. 근데 그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인간이 판단을 해야 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AI를 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그걸 한 번 더 거르거나 이러한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 AI가 진짜 막 무슨 초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식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AI 말을 우린 들어야 돼요? 나는 그것도 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그 AI는 결코 이 대중이 아니거든. 그 AI도 뭐 빅데이터로 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어떠한 뭐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대중 여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과연 여론을 대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짧게 혹시 제 트위터를 안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